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얘기 먼저 좀 해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 또 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직 인선 끝난 한동훈 대표, 지금 금투세 폐지, TMF 사태, 뭔가 민심하고 밀접한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인데 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당연히 집권당의 대표가, 집권당 지도부가 당연히 민생 관련해서 대책을 내세워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실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어 갈 때 그 이른바 공개된 회의에서 당대표한테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보일 거예요. 예. 그런데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상당히 그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건 약간의 미지수일 수 있어요. 최근에 첫 회의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수혜 관련해서 뭔가 의견을 냈는데 예.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막 반대하고 이렇게 아하, 하면서 예. 비공개 회의 때 상당히 좀 시끄러웠다, 이런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당 지도부 회의 때, 비공개 때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조금 미지수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표 그 이른바 국민의힘의 그 어떤 차질 개선을 네. 할 때 뭔가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때는 나는 국대다 해서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았고,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네. PPAT라고 자격시험,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 대한 기본 네.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동훈 표 개혁 또는 한동훈 표 정책 뭐 이런 거? 정책 또는 체질 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한 브랜딩 할 만한 게 전혀 지금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없죠. 아하. 그래서 그냥 평시에 당대표 리더십, 특히 원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 경력이 짧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이 민생 이슈 지금 잡았는데 이게 야당한테 안 끌려가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거보다는 아마 본인의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봐요. 그렇게 보이군요. 네,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처럼 못하죠. 네. 이준석 대표처럼 했다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모든 관심은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면 안 된다, 이거에 있어요.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거에 대한 조박감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위장도 이번에 바꾼 걸 보면 네. 사실은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아니면 굳이 그냥 새로 임명해버려도 되거든요. 사임서 바꿔, 이게 보면 머릿속엔 하나예요. 내 임기는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간다. 예. 이준석 대표처럼 당하진 않겠다, 이 네.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해해야 될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딱 나오면서 당대표 출마할 때 일성으로 한 게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 이거예요. 추천해서 아무리 어쨌든, 무슨 네. 민생 당연히 챙겨야죠. 민생 해야 되고, 지금 금투세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팀원 UF 사태 같은 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을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여당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모든 언론의 관심은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제2부속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특별감찰관 어떻게 할 거냐. 특별감찰관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내놔야 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죠. 답은 안 나오고.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 자기 지위가 흔들려요. 쫓겨날지도 몰라. 안 합니까 그럼 계속?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 그런 게 해도 있어요. 됩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예. 그 뭐 간첩죄 문제 나왔을 때도 이게 뭐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법원 행정처 뭐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예. 내가 잘못 알았다, 아니면 내가 오해했다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는 싹싹싹 피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분란이 없을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뭐 얼마나 가겠느냐. 본인의 뭐 쫓겨나지는 않을 텐데 존재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채우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그냥 결국 지금 친정 체제를 좀 공고히 하고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당 장악력을 아직까지 못 가지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핵심은 선거에 이기는 거거든요. 네.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 그다음에 천안시장, 아산시장 이게 지금 다 2심까지 끝났고 예. 3심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확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현재까지 확정된 4개의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한동훈 체제가 체제로 선거를 치러 보니 이게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들지 않으면 한동훈 체제는 바로 흔들릴 겁니다. 그럴 것이다. 내부에 공고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지금 중수청 얘기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강화하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어떤 의미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이 항상 인재 영입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때는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 때 공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기초단체장이든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군수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가장 맹점은 공천권 행사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 말고 보궐선거망은 없는 거죠. 지방선거 그렇죠. 때도 좀 쉽지 않잖아요. 보궐선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활동 안 한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인재영입을 하더라도 줄 자리가 없어요. 당직이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대변인이라든지 원내 자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번 인재영입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재영입은 안 돼요. 그러면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기다려라. 다음 선거 때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봐야 그냥 별로 이제 그냥 쓰이다 만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재영입 큰 효과는 없을 좀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데 개혁신당은 인재영입 잘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재영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앞둔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인재영입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인재가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줄 게 없죠. 평시에 그 역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수청 얘기를 했는데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건데요. 국민의힘은요. 중호청을 해야 돼요. 호는 호남을 호남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 호남의 지지율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5% 미만, 5%에서 10%, 10% 이상. 그 국민의힘이 10% 이상, 호남에서 10% 이상을 얻었을 때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고요. 그렇죠. 또 실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호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남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의 변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사항 같기도 하고. 호남 서진 정책.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할 때는 호남에 가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2자릿수 이상 됐죠. 10% 이상 나왔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서 항상 이겼죠. 네. 이준석 대표 때는 선거를 계속 이겼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8월 18일이 전당대회이긴 한데 또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민주당은 좀 조용히 좀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이제 당대표가 선거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당대표가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거의 정해졌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전당대회라는 게 최고위원도 물론 관심사지만 당대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뭐 모든 토론도 당대표 중심으로 돌아가고 최고위원 토론회는 한 번인가밖에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알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투표율이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쭉 낮아왔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될 때도 37%였고 송영길 대표 될 때도 한 40%였고 그래서 한 30%에서 40%대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투표율이 20% 중반, 26%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당대표 선거에 당원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관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위원 선거는 그래도 그나마 흥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1, 2, 3이 뭔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김민석, 정몽주. 뭐 정해진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왜 우려가 많냐면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될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흥행은 일단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에서 지난번 그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네. 호남 투표율이 거의 20% 중반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물론 전체 투표율도 지금 30%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으로 같이 일했던 강유현 씨가 네. 광주시당위원장에 출마를 했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졌어요. 이게 지금 호남 민심을 봤을 때 네. 우선 투표율이 낮고 그 다음에 그 강유현 씨가 더블 스코어로 시당위원장에 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호남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이재명으로 가능하겠냐. 하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이미 투표율과 그 핵심 측근의 낙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처음부터. 강조를 네.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왔으면 예를 들면 지금 나머지 두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재명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 한마디 드리면 저도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호남 광주 갔다 왔거든요. 네.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투표율이 낮고 관심 떨어진 건 인정해요. 어쨌든 뭐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네. 강의원 후보가 떨어진 게 지금 거의 2배 차이긴 해요. 34대 65니까 차이 많이 호남이 나네요. 되는데 이게 네. 구도가 뭐 친명 뭐 반명 이런 구도가 아니라 원내와 원외 구도였어요. 나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강의원 뭐 전국 혁신회의 대표라 그러고 지금 김두관 후보는 뭐 하나회라 막 그러는데 이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보면 많지 않고 사실은 원외가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뭐 친명 지금 전국 조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나 뭐 당 선거를 다 알겠지만 현역을 원외가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다. 예, 예. 쉽지 않은 거라서 이제 그런 구도였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죠. 지금 좀 이재명 독주 일극 체제에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은 옐로 카드인데 곧 이제 경고 정도 이상이 올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 측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던 네. 사람이고요. 뭐 이철이 지금 전 정무수석뿐 아니고 네. 저는 비록 당을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 내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얘기를 계셨으니까요. 해보면 예.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이기고 국회의 다수파를 네.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도 물론 국회의 다수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었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정권을 뺏겼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나는 캐스션 마크라고 봐요.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운영을 엉망으로 하는데도 지금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면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높아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투표율조차도 좀 많이 떨어지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뭐 정당 지지율도 얘기를 했지만 최종 투표율 자체가 한 30%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좀 반쪽짜리 뭐 승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당대 투표율이 최소한 30% 넘어야 돼요. 네. 지난번에 될 때가 37%였거든요. 지금 26%니까 10%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네. 10%에 대한 갭이 사실은 근데 수도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 당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민주당이 뭔가 이제 물론 이제 국회 권한이라는 게 뭐 올리면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돌파로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대안세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렇죠. 야당이 물론 뭐 정권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건 있지만 반대만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이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책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뭐 기본사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재명 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전략이라든지 이거를 고민한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중도를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어떻게 교체안을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전당대회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고 하나만 있습니다. 더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금 5일 싸움이 지금 정말 주목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네, 한데 예. 지금 왜냐하면 당내 지난번에 계시니까, 이제 예. 호남에서 결국 한준호 의원이 3위로 치고 올라왔고 전북에서 전북의 아들 내세우면서 그다음 민영배 의원이 5위로 올라왔어요. 아유, 많이 받으셨어요. 광주라든지 전남에서 예.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확실한 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호남이 33% 정도 되고 네. 수도권이 41% 정도 돼요. 그래서 당원에. 수도권이 더 많아요. 네, 수도권이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수도권은 사실은 호남 지지세도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북은 한준호 의원이 잡았고,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 민영배,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 호남표가 어디로 갈 거냐? 네. 둘 다 밀어줄 건지, 아니면 한 사람 밀어줄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럼 이제 김병주, 그 다음에 이현주, 뭐 강선우 이렇게 순서 있는데, 그렇죠. 6, 7, 8위가. 근데 이제 고정표가 좀 있는지, 왜냐면 사실은 뭐 지역도 많이 따지니까, 김병주 의원이나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민주당의 네. 그 전당대 최고위원 보면 지난번에도 호남 출신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한 명도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민영배 의원이 지금 현재 5등 턱걸인데 수도권에 왔을 때 과연 민영배가 5위를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 않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호남이 본진이라고 하는데 본진에서 정치를 하는 그 현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대단히 좀 아이러니하고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호남 내에서 정치하는 분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한준호 의원은 전북 출신이라고 하지만 지역구는 네. 지역구는 수도권이잖아요. 고향이죠. 네. 네. 근데 아마 민영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그렇게까지 것이다. 예. 말씀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항상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호남 없이도 안 되고, 호남만으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딜레마 상황인데, 당원 분포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아까 이제 중수청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가냐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도권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죠. 호남 네. 출신이 많으니까. 근데 지역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디까지냐, 본인이냐, 부모냐 막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보다 당의 비전이라든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곧 8.15입니다. 8.15 때는 특사가 있죠. 강북절 특사. 자, 다음 이제 특별 사면 누가 될지 벌써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 인사들 좀 포함이 될까요? 항상 포함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특별 사면을 너무 많이 해줘요. 5번, 6번 했나요, 지금? 계속 한것 보통의 같습니다. 예. 그 정권 초기 네. 취임할 때 취임 사면을 주로 많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한 2, 3년 뭐 지나서 원포인트 뭐 이 정도 하는 건데 네. 거의 해마다 그 사면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이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더군다나 예.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든지 또 요새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어떤 경영권 보호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핀셋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몇 사람 하는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면을 해준다면 민생 관련된 대대적인 사면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 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했던 그런 민생 관련 범죄에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대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인사들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복권입니다. 여기는 사면이 아니고 어떻게 복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사면의 그 관행입니다만 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야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춰 왔거든요. 어느 정도. 왜냐면 그것도 어느 정도 국민 화합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가 안 되잖아요. 네. 총선 출마 안 되고 아마 2017년 12월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거를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쓸 리는 없죠. 야당이 좀 흔들리거나 네. 대선 국면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아마 이제 카드로 쓰려고 정치적으로 써먹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럴 됩니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네.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뭐 민주당 선거에 뭐 관여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사면 특징은 네. 본인이 잡아놓은 사람들을 본인이 풀어주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국정농단도 다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 정보를 보면 정치인 사면도 많이 했는데 검찰이 계속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사했다가 정권 말기에 뭐 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재벌이 그동안 뭐 굉장히 깨끗해지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나쁘지도 안 해가지고 이제 수사 안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은 아무 비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사 안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검사할 때 이 재벌이라든지 정부 여당 수사했던 게 검찰의 힘,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 8월에 아마 김경수 풀어줄 거예요. 내년 8월에 풀어줄 것이다. 대선 앞두고 왜냐하면 그때, 대선 예.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의 대항 카드로 네. 그 민주당 분할을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사실은 김경수 카드가 그러면 민주당 갈라치기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좀 드네요. 그 특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걸 그때 좀 풀어줄 것이다. 복권 시켜줄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 이 각 정부마다 특사의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특징. 윤석열 정부 특사도 우리 좀 전에 현근택 변호사님은 그냥 자기가 잡은 사람 풀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포인트가 있습니까? 특징? 제가 보기엔 자기가 친한 사람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됩니까? 잡아 넣은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잡아놨는데 나중에 친해진 사람들을 풀어준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특사는 극히 그러니까요. 예외적이고 사법의 극히 중대한 예외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예?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임기 5년 중에 대부분 처음 취임 때 하거나 마지막에 임기 그 마지막에 한 번 하거나 네. 그 정도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해마다 이렇게 막 풀어주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법 체계가? 네. 예? 법원에서 재판하면 뭐합니까? 다 봐줘버리죠.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문제가 된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 뭐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최종 확정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하고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동교동 DJ 사저 매각 부분인데요. 자, 김홍걸 전 의원이 DJ 그 사저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좀 뜻밖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팔았다고요? 숨겨져 있던 갈등이 폭발한 예.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아시겠지만 이호 여사가 19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사전은 기념관으로 써라. 네. 다만 뭐 지자체가 만약에 이걸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내고 3분의 1은 삼형제가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인 상속권은 친생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친생제는 이제 김홍걸 의원 전 의원밖에 없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이복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갔을 때는 김홍걸 의원이 어찌 보면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기념관 팔지 말고 기념관으로 써라. 그런 혹시 의미죠. 이게 지자체가 매입할 때는 3분의 1은 기념사업에 주고 뭐 3분의 1 나눠 가져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약에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간에도 법으로 하자 이렇게 따지면 싸움 나거든요. 그렇죠. 싸움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내가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이걸 뭐 팔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냐. 개인 재산도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싸움이 나는데 네. 이건 단순히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또 지금 세금 뭐 그에게 상속세 때문에 아니, 상속가 왜 나왔겠어요? 상속에 나온 게 나 혼자 상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 상속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를 지금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럼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한테 다시 매입을 해준다 그러면 김문걸 의원은 본인이 그거를 다 매각하면 이득은 가져가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처음에
유언했던 취지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개인 재산처럼 그냥 내가 단독 상속이니까 내가 그냥 팔았다. 뭐 상속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죠. 김홍걸 전 네. 의원이죠. 네. DJ의 삼남인데 DJ의 동교동 사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런 아버지의 그 어떤 뭐랄까 정치적 역정이 있었던 곳이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어찌 보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죠. 상징적인 장소라고 예.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은 기부를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걸 팔아서 사익을 취한다? 이건 대단히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요. 물론 본인이 이제 뭐 유산으로 받아서 뭐 사적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게 뭐 그게 얼마나 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뭐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왜 지도부에서 이거 논의 안 하냐, 관심 전혀 없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드린다든지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아, 개인 그렇죠. 재산이고 처음부터 만약에 이거를 뭐 기념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갔으면 사실은 민주당도 관여할 부분이 있는데 형제간에 어쨌든 상속 싸움으로 되다가 네. 사실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처럼 이호 여사의 유언이지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봐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네. 뜻이라면 삼형제가 어찌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개인 그러니까 당에서 관여하기 애매한 부분도 형제간의 재산 싸움은요. 사실은 누가 얘기해더라도 한쪽을 편들게 되는 걸로 돼서 싸움 나거든요. 네. 보통 우리 변호사 해보면 알잖아요. 예, 이게 많이 큰 싸움 해봤습니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형제간의 싸움인데 물론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재산도 내놓고 해서 매입하겠다 그러는데 뭐 그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기념관으로 지정한다든지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이거를 그냥 매각해서 개인 재산처럼 했던 거는 취소시킨 뒤 돌려놔야만이 그게 성립되는 것이지 아니 그냥 내 거 받았으니까 나는 팔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봐요. 그렇죠. 형제들이 좀 잘 결단을 해주는 게 좋죠.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곳을 네. 형제들이 잘 협의가 안 되니까 물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치적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 네. 민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통감하고 민주당이 사요? 돈 내고? 뭘 해야 된다. 해결책을 좀 만들어 마련해야 보세요. 이게 아마 근데 민주당에서 돈 내고 사면 또 법적인 문제도 생겨요.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